이번 20대 국회 진보당이 이제 새 석을 얻었습니다. 네네. 이 윤종호, 전종덕, 청혜경 당선자인데요. 근데 이제 국회 운영 지난번에도 이제 하셔서 알지만 교섭단체가 아니면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힘들죠. 네. 예, 정말 힘듭니다. 예. 제가 옛날에 민노당이 2004년도에 네. 열석을 얻었었는데 그때도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개별 의원들은 정말 혁혁한 어떤 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민노당 전체로서는 네. 이게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민노당의 분열이 결국 그때 물어올 때 배를 확 쳐야 되는데 교섭단체가 아니면서 그래서 제가 교섭단체 열석으로 낮추는데 목숨 걸으라고 노회찬 선배한테 제가 조언 따고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원내대표로서 좀 보관에 계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뭐 세석의 한계 있는 거 제가 인정을 하고요. 뭐 지금까지 뭐 진보정당이 다수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늘 소수였고 또 잘 나갈 때는 열석이 넘는 석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거의 분열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보당 지금 딸랑 세석인데 하지만 또 국민들의 그 기대치는 저는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간에도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이런 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시민사회와 저는 국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이번 선거 자체가 연대납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심판하고 개혁입법 제대로 만들어내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정치 이거 바로 세우자 이렇게 정책 연대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큰 무리가 없이 연대가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좀 더 개혁적인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그 진보 정치가 좀 효능감 있게 주민들 속에 국민들 속에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우리 뭐 결국은 국민의 힘을 빌리는 거죠. 시민사회의 힘을 빌리는 거죠. 마치 뭐 정치가 정신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커다란 힘이 그 정책을 바꿔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맨 마지막 질문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현재 진보정당이 양대 사이에서 활로를 잘 못 찾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진보당만이 아니라 전체 진보정당, 진보진영 전체에서 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은 뭐 진보 세력은 재정당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진보 대통합은 그냥 첫 번째 저는 1순위 가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통합돼야 된다. 예, 당연하게 통합되지 않고 결국은 지금 현재 현행 선거 제도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뽑고 기초의원 선거 2명 또는 3명 많이 뽑으면 4명 정도 뽑는 정도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진보 정당의 연대연합 없이는 실제적으로 선거 전에 돌입한다 손치더라도 다 합쳐도 10%밖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요구는 민주당과도 함께 마음을 더 모아서 윤석열 정권 같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탄생하지 않도록 정치 개혁을 제대로 개혁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어떤 뭐 야권의 대통합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이제 국민들 삶 속에 얼마나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민생 정치를 해내는가. 그동안 우리 진보당이 그 가계 부채 119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 이제 상담소를 마련해놓고 비 때문에 지금 자살로 이어지고 가정이 완전 이렇게 파탄나서 해체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 상담 실적이 실제적으로 그분의 삶을 바꾸기도 했고 그동안 주민대라고 해서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결정하자. 많은 국민들이 세금은 내지만 내 세금이 어디 쓰여진지 잘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만이 옳은 줄 알고 그냥 예산 수립해서 펑펑 쓰재끼면서 뭐 국고를 낭비하고 이런 사례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생활 밀착형으로 작게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대 담론으로는 국가의 전체의 큰 정책을 바꾸는 일까지 주민 생활 속에서 작은 일부터 추진했던 것이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결정하자 주민대회라는 그런 타이틀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진보당에서 성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뭐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도 만들어냈고 지금 22명의 지방 의원도 있거든요. 지금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 좀 더 이렇게 그 국회의원 당선자를 많이 배출 못했을 뿐이지 국민 속에 좀 살아 숨쉬는 그런 정책들을 좀 꾸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네네 그렇죠. 이거 아마 우리 당선자께서 그렇죠. 저도 뭐 아주 주도적으로 했을 건데 하여간 좀 더 국민들한테 생활 밀착형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대회라든지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 전제로 이야기했을 때 진보진영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아마 그것이 앞으로 기본 할로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대통합이. 맞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런데 뭐 마치 운동권 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운동권과 진보 정당들이 다 합쳐도 또 10% 내일 정도로 사실 그 힘이 미약하잖아요. 근데 사실 뭉치고 제대로 그 발의만 잘하면 실제로 수권 정당으로서 믿음직한 정당으로의 어떤 발돋움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우리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진보 정당이들이 제대로 좀 뭉쳐져 있고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너희 진보 정당에 맡기나도 국민들이 좀 든든함, 믿음직함,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정책을 수행할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검증돼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다시 이 국힘 세력이 이만큼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안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진보 정치가 보편적 정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번 진보당의 3명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지나가는 과정이 박근혜하고 굉장히 좀 탄핵하는 과정하고 좀 유사하게 흘러가잖아요. 조금 지금. 근데 그때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진보 진영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뼈아프게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때보다는 어떻습니까? 대통합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모여찬 의원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게 많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좀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내려놓고 함께하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걸 내가 다 가지려 하면서 너 같이 하자면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을 마음을 가져야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진보 대통합에는 지금 그동안에 많은 그 우리 민주노동당의 원로분 우리 권영길 의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영식 의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 마지막 그 소임이 어찌 보면 진보 정당을 재통합시키고 좀 제대로 반석에 올려놓고 돌아가시는 게 꿈이다 할 정도로 좀 마음을 또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선자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또 우리 앞으로 진보 정당에 과거에 다 한솥밥 먹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같이 마음을 녹여내는 일들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총선 민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하고 했는데 영수회담 기자회견 등 여권에서는 상당히 달라졌다. 호평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민정수석 그 검찰 이렇게 인사 이런 걸 보니까 이거 더 강하게 지금 건립을 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을 하는 정치를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는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민생경제가 다 파탄이 나고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진보 계획sek들이 다 모여서 연대를 했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선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 잠깐 한다. 뭐 마치 뭐 또 기자회견 안 하던 거 오래간만에 한번 하면서 마치 국민과 소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역대 뭐 최상병 사건이든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이런 국가적인 국민 재난과 관련돼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좀 진정성 있게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과 그 일어나서 애태우고 있는 유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국가가 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다 치유하고 좀 얼싸 안아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지금도 국민들이 이렇게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형식적으로 위기 모면용으로 진정성 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분노합니다. 지금 뭐 당장 이제 최상병 문제만 한다 치더라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앞에 전자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야 7당 공조가 활발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아주 시의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요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도 최상병 특검 거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용산 앞에서 야 실당에 모여서 지금 오늘 기자회견 했고 또 요 앞에도 한번 그 최상병과 관련된 우리 박대령 지금 문제까지 해서 그 억울한 부분들 제대로 좀 진상을 좀 밝혀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기자회견도 했고 만약에 좀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 특검법을 다시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마음을 모아내는 그런 대규모 지금 좀 집회도 우리 야칠당이 함께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잘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우리 국회가 21대에서 22대로 바뀌는 시기이긴 하지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야 7당의 공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내일 만약에 거부권 행사했다. 그럼 28일 날 재의결 투표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있는데 이때 만약에 국민적인 저항과 이 민심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한다면은 재의결이 될 수도 있지 않다라는 사람, 그렇죠. 추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죠. 뭐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한다면 그때 뭐 3분의 2에 충족시키려면 지금 뭐 전신 국힘의 전신 그 당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넘어왔어요.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이제 뭐 적은 숫자만 넘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재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예상컨대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뭐 저도 뭐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당연하게 뭐 그 여단장이 잘못했다, 부대장이 잘못했다, 아니면은 국방부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그렇게 국가 운영에 그런 큰 부담이라고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정말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니까 대통령의 경로한 이유에 대해서 참 어리벙벙해요. 따지고 지금 그 일을 이만큼까지 지금 키울 일이 아니었죠. 키울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무슨 공조대사에 발령을 내고 발령 내자마자 또 며칠 만에 명분도 없는 회의한다고 걷어들이고 또 국민들이 막 더 이상 저항하니까
그때서 다시 또 해임을 하고 호주라는 나라의 우리 국가에 우리 얼마나 우사스러운 그러니까 일입니까? 말입니다. 정말로 저는 진심으로 호주 정부에도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상원 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더라고요. 예. 호주에 22대 국회가 처음부터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아마 예. 개헌 협상도 쉽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뭐 우인식 그 의장 후보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탄생이 이제 될 거지만 예. 상당히 이 의장단 선출도 예. 이 만만찮다. 그랬을 때 국회법 여야가 합의한 게 국회법이잖아요. 국회법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지금 이 진보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헌하는데. 개헌하는 거 몇 개월 걸릴 일은 없습니다. 이제 뭐 결국은 안 되면 이제 뭐 표결을 해서 정리하니까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 21대 국회 때 그 민주당에게 180석 의석을 몰아줬는데 그 제대로 한 게 뭐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개혁 드라이브를 제대로 못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좀 뭐 왜 국회는 자꾸 싸우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싸우는 것을 난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막 주먹질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 원래 국회는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제대로 싸우는가, 그다음에 누가 민생을 더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가. 그것을 경쟁하는 저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국민들이 범야권에 192석을 모아줬다는 것은 제대로 싸워서 윤석열 정치 같은 그런 정치를 좀 그만두어라. 이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안 중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먼저는 처리해 나갈 것은 과감하게 좀 처리해야지 나중에 22대 국회가 끝났을 때 이것이라도 했다 이런 어떤 성적표를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만 지금 뭐 국힘에서 아마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아마 최고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뭐 그 문제는 이번에 저는 뭐 법야권에서 가져와야지만이 그동안 거부권으로 점철됐던 21대 국회의 오점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이 현재 여당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다 받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국회가 운영될 국민들도 다 받고. 원래는 법사위원회가 처음에 생길 때는 뭐 문구 작부 수정하는 거라고 생겼는데 지금은 거의 뭐 상원의원처럼 돼서 뭐 모든 입법 법안을 거쳐가는 다 길목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법사위원회 좀 기능 부분들을 좀 조정해내는 것도 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뭐 상원위원처럼 김윤표 의장이 법안을 내놨잖아요. 법안은 금방 법사위 법안을 이렇게 하는 조정을 내놨는데 그 통과도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 22대 국회가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국민적인 명령을 이번 총선에 한 거다. 했죠.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 야칠당이랄까요? 야권 공조가 이 물어듯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만의 그것이 아니라 전체 그 야당 전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반영이다. 이래 돼야 그게 정당성과 그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선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진보당이 진보정당의 이제 대표 정당이 되었고 저는 또 원내대표를 맡다 보니까 그 책임감이 더 무거운데요. 지금 야권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현재로는 일단 뭐 민주당이 뭐 마탱처럼 좀 역할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들 일단 뒷받침하고 또 다른 개혁 입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진보당의 목소리 또한 제대로 낼 때는 내어서 야권 공조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윈윈하면서 갈 수 있는 국회가
좀 효능감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보당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진보당만의 아까 진보당의 어떤 준비하고 있는 법안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결국은 이제 저희 진보당은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 진보적 국회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 투표 결선제 이번에 심상정 대표께서 했던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지만 무조건 지탄할 일만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정당이든지 정권을 획득하는 게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당이 후보를 내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민의가 제대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결선 투표자가 있었다면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국민들도 상당 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자기보다는 계획적이지 못하지만 다른 유사한 정당에 힘 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본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의 투표, 자기 결정권, 자기적 정치의 양을 반드시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제 거기 개헌 중에서 그게 개헌의 내용이 상당 부분 국가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주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진보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투표 결선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됐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포악무도한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우리 저희 진보당의 생각입니다. 또 후보 단일화 압박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사실 저도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후보 단일화가 선거의 쟁점이 되었습니까? 국회의원 투표, 결선 투표자가 있었다면 그런 압박 없이 편안하게 또 주민들도 자기 선택권을 마음껏 자기의 어떤 양심에 반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큰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회 정원 문제는 예. 지난주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가지고 그 의사 정원 확대의 정부 방침은 강행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윤석열 정권다운 지금 이것도 정치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도 자기 이모가 병원을 제대로 못 가서 지금 몇 군데를 전전긍긍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실 정도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의료 현장은 심각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각 병원의 의사들이 지금 어떤 파업 아닌 파업을 하면서 사실 의료 공백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군 의료인들 빼서 다른 데 가면 거기에 일단 치료 안 될 거고,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 빼가면은 그쪽에 또 계신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밑돌 빼서 윗돌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이제 한목에 지금 현재 30명 정도 되는 걸 2,000명을 정원하면서 입시제도 전체가 지금 다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선호하잖아. 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나라가 훨씬 더 이렇게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의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대나 이런 인문학이나 다른 이과 학과들이 완전 공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반수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재수, 삼수생들이 진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결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한목에 많은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충분한 수련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어느 연도까지, 10년이면 10년, 그 연도를 정해서 실제적으로 지역 의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필수 의료가 어떤 지역에서 계속 좀 자리매김해서 의료인들이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도
우리 환자들이 서울 올지 않고도 지역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벌써 펑크가 이만큼 나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안을 좀 제대로 제안해서 집단 유급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만 이렇게 유급을 다 봐준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의 다른 대학생들 다 만약에 뭐 대학에서 동명 휴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주겠습니까? 수업도 안 했는데 일수를 억지로 맞춰갖고 제대로 된 의사 수업을 안 받은 사람을 의사 면허증을 어떻게 줍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윤석열 정부가 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지역 의료에 대해서 또 필수 의료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울산과 우리 강주에 또 지역 의료원이 없습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 강주 같은 150만이 넘는 도시에 공공병원이 제대로 하나도 없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BC 지수가 안 나온다. 타당성이 부족하다.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같은 이런 엄청난 사회적 재앙을 만났을 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국가 의료원들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울산 지역에 반드시 그 지난번에 22만 명이 서명해서 만들어서 부지까지 다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BC 지수가 안 나와서 추진을 못한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상인 만큼 에타 면제 사업으로라도 울산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좀 저도 힘을 쓸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전향적 자세를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의대 정원 문제가 금방 말씀하신 그 의료 개혁 차원과 또 교육이라든지 재반 문제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하고 또 정책을 하는 데서는 정책적인 그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도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지금 숫자부터 질러버리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부터 아이들 그 취약 연령을 만 5세로 하겠다.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응? 그 5세로 하게 되면은 갑자기 한 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2배가 되고 그 입시에 끼칠 영향, 학교는 어떻게 더 교실을 확보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단면 이 당위만 보고 그냥 정책을 내지르는 거잖아요. 의사 증가하는 거 필요해요. 저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진보당 형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니 조금 더 정책을 입안하면 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단면만 보고 특정 누구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 딱 오다 내리면 그냥 탁 꽂혀가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 가는 사람이 이름 많이 오르내리는 그분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연금 개혁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제가 볼 때는 생존적인 과제다 보는데 지금 소득 보장률 2% 차이로 그렇죠. 결렬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보험료율은 뭐 합의가 13% 합의가 됐는데 그 이거 지금 22대 국회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서는 이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보당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 지금 이제 그 이 연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작게 내고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설계 과정에서 너무 작게 내고 너무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국민연금에 많은 국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시작했던 그 출발선상에서 일단은 너무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은 이제 안정적으로 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잘 받기 위해서는 좀 많이 내야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온 것은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내라면 또 국민적 저항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럼 지금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 내가 못 받는다면 앞으로 연금을 안 내려는 정황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어떤 지금 계속 뭐 종부세라든지 지금 법인세 뭐 폐지하고 뭐 이런 쪽에 윤석열 정부가 좀 실려 있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희들도 좀 조금 뭐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우리 진보당의 더 내고 더 받자. 예, 생각은 똑같고요. 예. 그리고 그 국가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그 재정을 투입해서 좀 제대로 국민들을 그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냥 단순하게 요일시금뿐만 아니라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같이 아울러서 좀 심층적인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는 못했기 때문에 좀 22대 국회 때 그런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 현상 아닙니까? 뭐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건드려서 좀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득 보장성이냐 재정 안정성이냐 부분에서 진보당은 좀 소득 보장 잘 해야 되는 좀 입장이죠. 그런데 보험료율 그때서 안정이 뭐 되지 말라는 건 아닌 거죠.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 부분에서 이 구조개혁과 함께 이 연금개혁도 가야 된다. 필요할 때는 국가 예산이 결합돼야 된다.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울산 북구 시급한 현안은 아까 말한 울산 의료원입니까? 뭐 의료원도 뭐 당연하게 그 시급한 현안 맞고요. 뭐 울산 의료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달빛 어린이병원 그 아이들이 아프면은 한밤중이나 주말에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어가지고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엄청나게 캠페인하고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울주군에서 먼저 하나가 지금 이제 지정이 되었고 이제 우리 북구에도 하나를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그것은 뭐 당연한 시급한 현안 맞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까지 가고 그러거든요. 강력시 정도 규모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어촌도 아니고 그래서 농어촌에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는 이제 우리 북부의 가장 좀 시급한 문제는 급속한 산업 전환에 따른 앞으로 그 인력이 그 앞으로 많이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좀 새로운 신산업, 전기차 또는 도시망공 모빌리티처럼 하늘 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뭐 금방 가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우리가 핸드폰 지금 하나씩 그 들고 있는 게 과거 20-30년 전 같으면 꿈도 못 꿀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핸드폰을 가지기 시작한 게 이제 한 25년, 26년 정도 되거든요. 그 어릴 때 생각하면 뭐 우리 집에 전화기가 없어서 옆집 전화 바꿔주고 그렇죠.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앞으로 미래 산업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한 산업들이 인공지능과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지금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이루어집니까? 울산에 이제 그런 전진 기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저희 지역에 있고 저희 북부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전체가 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자치특별시로 좀 나아가자. 거기에 중심에 울산 북구가 서자. 여기에 그런 어떤 부품 산업이라든지 연구개발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유치해서 좀 미래 먹거리를 좀 마련하는 것. 그래야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고 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지와 좋은 정류도시의 여건을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지역도 지금 도로도 지금 뭐야 뚫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외곽순환도로도 뚫어야 되고 뭐 강동으로 넘어가는 도심 혼잡도로도 뚫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쓸 생각이고요. 뭐 부족한 뭐 교육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도 함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예, 울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그리지네. 예. 보니까 10일에 기후위기 관련 심포지엄을 국회에서 공동 주최하셨습니다. 예. 진보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당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죠. 우리 좀 윤석열 정부가 좀 후퇴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좀 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그다음에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좀 쓰면서 또 기후위기 문제까지도 같이 무덤덤해지는 그런 것 같이 느껴져서 심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뭐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이 도저히 한국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미국으로 이제 간다는 데는 뉴스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후위기는 또 어찌 보면 그 가장 그 사회적 취약계층한테 저는 먼저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불평등하게 오고요. 실제적으로 뭐 바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 이런 분들 폭염이 더 심해지면 심각하게 더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고 집중호우가 막 온다. 이렇게 하면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한테 기후위기는 더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국가의 미래를 보고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오히려 지금 앞으로 자기 자사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해외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사지 않겠다 하고 있는데 거기 원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그리고 좀 우리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이고 그런 것을 좀 선도하고 주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너무 지금 무관심하다 이런 분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작년에 저희 전남에 우리 그 진보당에서 박형대 우리 도의원께서 재생에너지 공론화 조례를 만드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어떤 곳은 너무 또 산이나 밭을 밀어내고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역 주민과 함께 공공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당사자들과 충분하게 수기하고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훨씬 더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더 많이 모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후위기 지금 대처 안 하면 지구가 진짜 죽습니다. 좀 우리 윤석열 정부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대처하는 가장 후진국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 당선자께서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은 준비하셨습니까? 예. 1호 법안, 저는 뭐 제가 또 현장의 노동자 출신이고 또 우리 진보당 의원 3명이 다 노동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법안 중에서 안 중요한 법안이 하나도 없겠지만 저희는 일단 노조법 2조 3조 이렇게 개정을 다시 재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뭐 노조법 2조의 경우에 우리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조 분들이 실제적인 사용자가 교섭장에 안 나와가지고 쟁의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심각한 갈등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조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손배가 압류가 좀 심각해서 노조의 활동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좀 제약시키고 또 손배가 압류로 인해 가지고 좀 그 압박이 못 견뎌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좀 어느 민생법안보다도 중요한 법안이라 생각하고 제가 1호로 지금 그 재개정에 추진에 나설 생각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정의당이 정말 힘겹게 그렇죠. 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돼버렸죠. 네, 물론 이제 그 법안 안에서도 조금 더 뭐 독소장이나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좀 통과시킨다 하면 지난번에 거부권이 진행됐던 그 법안을 중심으로 꼭 필요하다면 한두 개 정도 보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중호 당선자는 여러 면에서 22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힘차게 하셔야 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어떤 진보정당의 대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야7당의 공조도 또한, 그렇죠. 마청이 민주당이지만 마청만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려면 또 중간에서 그 허리 역할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저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다. 노조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은 안 했고, 그 현대자동차 노동자협에서 뭐 활약을 많이 하셨던데. 대의원부터 시작해서 총무부장, 조직정의실장, 사업부 대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현장 그 기초부터 이제 좀 바닥을 다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해고라는 커다란 투쟁 속에서 노동자가 직접 정치해야 된다. 전기세력가 선발대로 제가 나와서 지금 이제 벌써 26년째 지금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또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렇죠. 가장 또 책임을 맡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방자치의 그렇죠. 풀뿌리 민주주의 산물이 또 그 역할도 또 막중하고 맞습니다. 너무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보좌진들도 욕보겠네 보니까. 우리 보좌진들 뭐 고생하겠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울산 북구에서 뭐 노동자만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한 정치인으로서 윤종호를 뽑아주신 만큼 그 기대에 걸맞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지금 정비하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불멍상권이 무너져서 지금 장사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진짜 폐업하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삶을 보담는 제대로 된 민생정치, 좀 진심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폴링스는 우리 윤종호 당선자를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폴링으로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저희 그 2014년도에 세월호 있고 나서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었어요. 여야 국회의원들 하고 언론계, 산업계, 학계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월호를 잊지 말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 1년에 포럼을 한 3번씩 열고 공론화시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격심하게 싸우는 가운데서도 우리 포럼에서는 서로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여야 한 분씩 공동대표를 모시고 이번에는 국힘은 주호영 국회의원 6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윤호중 5선 국회의원 두 분을 공동대표를 모셔가지고 그 우리 윤종호 당선자께서도 이 진보정당이 그동안 노회찬 선배, 심상정 쭉 그 맥을 이렇게 해왔었어요. 배진교 원내대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 20일 날 저희들 창간 24주년 기념식 및 그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만찬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지만 우리 그 상생과 통일 포럼 회원으로서 그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케이크도 호텔에 있습니다. 하여튼 케이크도 호텔에 있습니다. 하여튼 6월 10일 날 맞춰서 제안에 다시 많이 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것으로 마칩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국민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메시지 좀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보당 울산 북구의 22대 국회의원으로 우리 뽑아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좀 그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또 기후위기로부터 또 재앙으로부터 또 피해받지 않고 또 이렇게 평화가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족하고 3명밖에 안 되는 우리 진보당이지만 또 제가 앞장서서 원내대표로서 더욱더 이렇게 국민 통합을 모아내는 것,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내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보당 잘 지켜봐 주시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